안녕하세요. 이슈 이수다의 박정인입니다. 2017년 5월 9일부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복지 공약들 역시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의 복지 공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애, 여성, 아동, 그리고 청년, 노인, 빈곤 이렇게 총 6개 항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님 모셨고요. 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찬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기 전에 그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꺼냈죠. 네. 먼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공약을 좀 설명을 들어보자 이런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애 등급제나 부양 의무제 폐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네. 만약 그 부양 문제가 기준 폐지 문제는요,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네.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받는 그런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건데, 이제 장애인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부양의무자 폐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셨고, 실질적으로 비수급 빈곤층,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분들이 한 11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분들이 고통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자, 이런 주장은 폐지의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은 우리 민주당에서 예전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이제 공약이 된 거죠. 장애 등급제 문제는 그게 장애 등급제 시행으로 해서 여러 그 장애인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도 있었고요. 이제 장애 등급제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얼마나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제 장애 등급제로 인해서 실적으로 어떤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급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이게 지금 3차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죠. 그리고 3차 시범 사업이 18개 시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범 사업의 결과가 나오면 그 공약대로 이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를 그 시범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양 의무자에 대한 부분과 장애 등급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장애 등급제는 지금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사실 장애 등급제의 부양 의무자가 이제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 이제 장애인 정책에서 얘기를 꺼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굉장히 이 영향이 큰 정책이죠. 예, 그렇죠. 네.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오래된 얘기인데, 특히 이제 장애 쪽에 사회적 통합 관련된 부분의 이슈도 굉장히 여기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활동 보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런 거를 등급 하나 가지고 그냥 무자르듯이 떡떡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불만이 이제 제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 모든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등급을 가지고 이제 좌우되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있었던 거 마찬가지로 오로 나싱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수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한 그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등급과 관련된 부분을 좀 해야 폐지하자는 그런 거에 일반화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관리 편의성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건 맞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공공관리 체계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제 아마 공공 일자리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잘 설계해 보시면 괜찮은 그 모델이 새 정부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철학과 이념이 많이 담겨야 할 것 네네. 같습니다. 모든 정책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변호사님 말씀하셔서 동의하는 게요. 우리가 전체 GDP에서 사회복지 비율이 한 10.4% 정도 되거든요. 근데 OECD 평균 한 22% 정도 되니까 비율로 봐도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전체 400조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한 132조 정도 남짓했는데 한 30%좀 넘는 거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뭐 OECD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재분배 기능, 어떤 재정을 통한 재분배 역할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적 빈곤, 어떤 장애인 가구의 빈곤,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면은 부득이하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있지만 어떤 부분과는 과감하고 전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좀 다음 그 장애인과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사회로 나오는 탈시설, 네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이제 장애인 정책, 장애계 정책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전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광역 시도나 기초단체별로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특별한 준비가 또 있겠죠? 일단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활동 그 지원 보조 서비스 이거 24시간까지 확대하는 것도 우리가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예, 탈시설로 해서 이제 자립 정착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장애인 의료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설치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환경을 구축하자.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커다란 방향이죠. 근데 사실 그 지역사회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셨지만 그 님비 현상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장애인들 그다음 뭐 최근에 작년에 이제 전회차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건 사고만 터지면은 장애인에 대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뭐 편견 이런 지역사회 그런 것들이 만연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좀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장애 문제 관련된 부분에서 정신장애, 특히 정신장애 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장애 쪽에서 그 기피하는 가구 구성원들 다른 가구 구성원들이 부양이나 이렇게 서로 저하는 걸 기피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시설에 관한 그로 인한 시설 수용이나 생활시설 중심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이제 현재는 탈시설 형태로 이제 점점 많이 이제 네.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사회적 부담을 어느 정도 사회연대 원칙에서 짊어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이제 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정신보건에 관한 복지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통합에 정신보건 서비스 사업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건 사실은 그런 부분의 사업의 그 예산이 형편없이 지금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정상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되게 되면 사실은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장애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고 케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그 부분의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 또한 이제 80만 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 공공관리 서비스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촘촘히 거기다 배치하면서 이렇게 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설계를 잘 하시면 이 부분 또한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장애인 정책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장애인 관련 예산인데 한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이 전체 예산이 한 0.4%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보건복지 예산으로 해도 한 2.4% 정도인데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한 전체 예산 2.1%가 좀 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관련 예산이 예산 비율상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새 정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 등급제 폐지라든가 부양의자 기준 폐지, 단계적 폐지뿐만 아니라 장애인 연금에서 기초 급여 액수도 지금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인상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그 장애계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 문제, 네. 이 문제 제정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 심사해서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하는 문제도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또 여성장애인법도 그 제정 문제도 우리가 구상 중에 있다. 그런 말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다음 이야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데 예. 이제 새 정부가 네. 지금 제시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 장애에 관한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위험에 테두리에서 사실은 사회적 위험으로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지금 예. 설명하고 네. 하시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전환점을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로 인한 비용들이 이제 재정적 지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부분을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단지 공약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접근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많잖아요. 결국은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궁극적으로는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관건 중에 또 관건이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뭐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사용 그 비용 자체도 이제 뭐 얘기를 꺼냈는데 어쨌든 대통령 하나로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좀 하나의 마음 일심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컨대 루스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은. 물론 전시지만 그 당시 최고 세율이 94%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미국 사회가 그 최고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70% 정도 된 게 올해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존슨 대통령 1970년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부터 소득세율이 점점 내려가지고 38% 줬는데 국민적 동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세금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신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보다 더 인간답게,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부담할 의지가, 네. 부담할 충분히 부담을 수용했다는 게 생길 거라고 봐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 아동에 대해서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성 일자리 그다음에 아동 하면은 또 이제 뭐 양육, 보육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성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먼저 또 지금 얘기를 많이 꺼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어떤 방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지. 일단 여성분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에서 한 52% 정도 내외에서 잘 변동이 안 됩니다. 네. 남성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2%, 74% 정도 아닙니까? 약 20% 정도인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손실이에요. 네. 잘 교육받으시고 충분히 훈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고 국가적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경력 단절 여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했지만 어떤 결혼이라든지 출산을 통해서 경력이 단절되고 상시 근로자 지위를 포기하는 수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 180만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경력 단절 여성도 문제이고 또 경력 단절 여성이 생긴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극복과도 직결되거든요. 네. 또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이제 재취업에 나서더라도 이 상시 근로자 비율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또 임금도 떨어지는 상태죠. 그래서 일용직 임시적으로 많이 가고 그것이 결국 경력 단절 여성의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가구의 전체 운영에도 문제가 되고 말씀드린 저출산 극복 문제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성차별과 어떤 어머니 역할만으로 해서 뭐 독박 육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뭐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 초기부터 나왔던 거고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도 사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아휴직 제도나 이런 건 제도 인프라 자체는 그 제법 갖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에서 여성에 관련된 그 차별적 결과가 그 형성되는 그 원인이 뭔가를 좀 네.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겪어본 그 경험들을 하면 서울시가 성평등적인 솔선수범하는 자치단체를 이제 그러시죠. 이해가 되잖아요. 네. 결과물이 꼭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의 이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제도로 보장해도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경쟁 그 조직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녀 구분 없이 이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실질적 경력 단절이 되어지고 고과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 점수를 이제 받게 되고 네. 결국은 고위직으로 상급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되는 게 이제 여성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록 그렇게 이제 제도 자체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온 이유가 저희가 볼 땐 남성도 사실은 그만큼의 휴직이나 이런 걸 활용을 잘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계속 남아서 고과 성적이 좋게 이제 유지되고 여성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차별적적이 되니까 결국은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니까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무려 62%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그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덴마크 같은 게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10%밖에 안 돼요. 휴직 그 사용률이.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여성 육아 휴직 사용률도 굉장히 낮던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덴마크는 1개월인가 2개월을 남성 육아 강제 휴직 제도를 법제화를 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웨덴도 보니까 그 부분을 입법을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시그널을 이제 분명히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남성도 휴직을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휴직을 강제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여성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차별적인 조직 사회에서의 차별적인 그런 취급이나 고과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사 제도에 있어서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왜 남녀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많이 시정되겠죠. 강제로 쉬게 하는 건 괜찮은. 일단 육아휴직 문제는 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일단 공조직하고 공무원하고 이래서 공격이 먼저 선두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냥 대기업하고 이렇게 확산되는 건데 다행스러운 건 남성 육아휴직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예요. 네. 15년대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게 한 15년도 5.6% 정도에서 16년도 8.6% 정도로 증가했거든요. 네. 이게 점차 이제 변하는 추세는 맞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하고 이래서 공기업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성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뭐 승진이라든가 그 급여에서 손해 보지 않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또 남성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을 안 쓰면 손해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여성 독방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육아휴직 수당이라든가 출산 휴가 같은 거 좀 더 강화시키고요. 그런 게 다 우리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여성이 혼자서 독방 육아에 벗어나야만 이런 경력 단절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단초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과 민간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육아휴직에 대한. 이게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민간 기업 쪽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공무원들은 사실 또 물론 경쟁 사회이긴 하지만 그 영향이 있어서 좀 그렇게. 서울시도 저희가 제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하니까 그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그 통계가
그 기업 못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그 광역보다 더 열악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쉬라고 해도 못 쉬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그냥 공평하게 그러니까 아예 쉬게 일정 부분 쉬게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그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제도를 완전히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쉬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지금 뭐 이제 아동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광역 단체별로 뭐 어린이집, 유치원을 좀 철저하게 잘 짓게 하고 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직장 출근하면서 갖다 맡기고. 근데 직장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직장 어린이집 강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가장 어린이집에서 뭐 가정하고 민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직장 어린이집은 아주 가깝잖아요. 이제 감기에서 열만 조금 나도 저는 원장님이라도 선생님 연락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 강화인데 이제 직장 어린이집 강화하는 것도 실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의 또 해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집이 우리나라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뭐 20명, 50명이 함께 그런 거는 우리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왜 그러냐? 대체로 출산 휴가를 한 2년 정도 씁니다.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1년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게 상당히 필요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후가 육아 휴지 이런 문제가 좀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전제가 돼야 된다. 또 남성분들도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인식 개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만약에 같이 맞벌이 하다가 와이프가 만약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뭐 국가에서 뭐 지자체에서든 보조를 한다고 해도 기존에 뭐 10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게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오는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사회보험 방식으로 커버하는 게 이제 스웨덴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 몫이 70%에서 80% 정도 되는 형태의 그 영유아 보육 보험 형식인데 일종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소득의 80% 이상을 이제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휴직 기간 중에. 그래서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튼 거기까지 우리가 새 정부 갈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런 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너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양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선 어떻게 전달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은 그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지 않음으로 해서 경제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저하되면은 그거는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를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한테 맡기는 때 드는 비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직접 그 돌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안 나기도 해요. 요걸 메꾸면은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가정 육아가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원래 청소년 이야기를 중간에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 느낌으로 먼저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노인 쪽에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린이들을 요즘에 또 뭐 친정 어머니나 뭐 시부모님이 또 이렇게 그 독방 육아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인들에 관련된 부분 또한 굉장히 많은 이슈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소득 보장이나 이제 치매 같은 어떤 돌봄에도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사안 중에요.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현재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 어르신들 실질적으로 젊었을 때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들이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고 이런 말에 노후 대비가 안 된 분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부끄러운 길이지만 대한민국 어르신들 노인들이죠. 노인 빈곤율이 2016년도 보면 49.6% 정도라고 해요. 빈곤율이. 그런데 OECD 같은 경우 이게 한 12.6%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빈곤율 자체가 4배가 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폐해가 엄청나게 많은 게 65세 어르신들 자살률이 전체도 우리가 세계 1등이지만 OECD 1등이지만 어르신들 자살률은 더 높아요. 한 압도적으로 한 15년째 우리가 자주 1등을 하는데
자살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또 빈곤입니다. 네. 그래서 노인 빈곤이 49.6%라는 게 예, 정말 통계 숫자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노인복지에서 노인이 어떤 소득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커다란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가 한 700만이 넘으셨거든요. 지난 3월 710만이 돌파했는데 710만 되다 보니까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 차이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또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치매 문제가 또 급격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이제 만성 질환과 동시에 치매 문제. 이제 치매 문제면서 작년에 한 68만 명 정도인데 이게 한 10년 단위로 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부담을 돌려서는 이게 그 해결 문제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 치매 예방이라든가 치매 관리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게 공약이고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공약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 뭐 소득 보장, 그다음에 뭐 치매와 같은 질환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득 보장하고 치매 등 그 부분은 이제 정책 영역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장 부분을 결국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은 어느 쪽이냐면 결국은 기초연금 뭐 관련 부분이 있고. 국민연금은 결국 중장기적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러니까 빈곤과 노인 빈곤과 관련된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텀에서 커버하고 기초연금이 여기 얹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마 그러니까 구조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 이제 수급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의미 있는 비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노인 정책 관련해서 현재 그 다만 이제 재정적으로 그게 보면 기초 노인 예산이 전체 올해 예산이 아마 9조 5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기초연금의 중앙정부 예산이 8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여기도 또 영유아 보육하고 비슷한 그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대응 지방비 부분이 이제 빈곤한 지방 재정과 관련돼서 이게 의무지출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치단체일수록 그 수급자는 많은데 정작 이 재정 부담 능력은 지금 아예 파산 직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새 정부가 짊어질 또 숙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 말씀, 우리 변호사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 기초연금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부담이 큰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기초연금 중앙정부가 8조, 지방정부 3조에 11조 정도가 들습니다. 예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요 한 1년 사이에 기초연금 부분이 그걸 능가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현재 한 그 기초연금이 20만 원 아닙니까 최대? 이제 부부가 받으면 감액을 한 21만 원 정도, 2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받으면 감액을 해서 한 32만 원 정도 되고 또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는 사람이라든가 소득이 근처에 있는 분들을 감액해서 대략 평균 따져보지 않았지만 한 16만 원,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게 한 500만 명 정도 갔는데 이거를 차별 없이 그냥 30만 원 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공약인데 그럼 당장 소요되는 거면 한 4조 6천억 정도가 대략 추산이 돼요. 근데 4조 6천억 정도는 그냥 당장 이 현재 어르신들 인구에 4조 6천억이 추가되는 건데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55년생 아닙니까? 55년에서 63년생인데 이분들이 노인으로 진입하는 게 2020년이거든요. 불과 한 3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진입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막 60만, 70만 정도 됩니다. 막 59년생 막 60년생 막 80만 정도가 더 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50세에서 59세가 한 820만이 넘거든요. 이게 80만 명씩 진입을 하게 되면 진입하는 게 80만이면서 70%니까 한 56만 명이 30만 원 쓰면 180만 원을 부담하는 건데 그 순수 증가분만 해도 몇 조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노소득보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평균 수급 액수가 한 38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 60만 원, 70만 원 받는다면 이번 상당히 보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당장 이런 국민연금 체계고 어떤 개인 노후연금이 제대로 정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액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긴 해요. 네. 노인 빈곤율과 네. 비춰서. 네. 그런데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부담, 이거 굉장한 부담으로 올 겁니다. 네. 모든 우리 복지 정책에서 가장 커다란 부담으로 볼 게 기초연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이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과 동시에 네. 이제 공익형 일자리를 지금 한 42만 개인데 한 80만 개로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배제되는 분들도 어떤 사회활동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 소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42만 개 일자리에서 한 80만 개로 늘리는 분도 공약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아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지금 그 일자리 수당이 한 22만 원 정도인데 한 10년째 거의 동결됐었어. 예. 20만 원, 2만 원 예. 올린 건데 네. 이분도 점차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늘린다는 게 우리 어르신들 소득 보장의 어떤 공약 내용이고요. 올해는 노인 인구가 14%를 돌파합니다. 벌써 한 710만 넘고 돌파하는데 한 13.4%였던 재작년 통계를 보면요. 어르신 인구가 13.4%인데 의료비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38% 정도 가거든요. 그럼 2050년 가면 노인 인구가 한 38%, 7% 정도 예상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담이라는 거는 엄청난 문제예요. 이 부담 문제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도 우리가 모색하는 게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이 부분에 노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뭐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네, 네. 뭐 임금 피크제나 이제 그런 부분이랑 연관을 시켜서 일자리를 조금 뭐 더 정년을 늘린다거나 좀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좀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뭐 치매 아까 이제 지금 굉장히 인기 있고 그 부분에 예방 차원에서 이제 만족도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까지 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부터 건강 관리 잘하게 해서 국가적으로 그것도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노인 일자리, 노인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가 65세 이상 기준에서 세계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특히 70세 이상 기준에 하면 세계 1등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제2, 3을 영위하자 또 보람을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그나마 70세 넘어서도 일을 안 하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치매 뭐 휴지 줍는 노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통계는 있지만 100만 명이니 뭐 그런 통계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70세 이상이 이 취업 현장에 가장 많이 있다는 건 결국 자랑할 만한 게 아니고요. 네. 다른 나라는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이면 대체로 일을 접고 어떤 노후를 그야말로 관조하면서 이 삶을 즐기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70세 이상이 고용률이 세계 1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반성과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저출산의 문제를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다음 질문 좀 드릴 텐데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청년들 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청년들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늦어지고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가장 심각한 지금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제도화나 이런 어떤 공약 많이 지금 또 그것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청년분들의 그 커다란 4가지 정도가 청년들한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제일 먼저는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네. 정부 통계이면 뭐 12% 정도, 어디는 11%, 어떤 데 9점 몇 프로이지만 실제로 취업을 포기하고 아주 구직 활동을 단념한 사람까지 포기하면은 한 24% 된다는 게 우리 정부 통계이기도 해요. 네. 대략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하면은 대략 청년 실업이 110만 명 정도 된다는 게 통계입니다. 네. 근데 청년이 15세에서 29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110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18세까지 고등학교를 소화하고요. 또 군대에서 한 60만 명을 소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만 명이 청년 실업을 이뤘다는 거는 그분들한테 희망이 없는 거죠. 사회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데 뭐 청년 고용 네. 구직 촉진 수단을 준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 취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고요. 네.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청년 취업이 되더라도 비정규직 이론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비정규직이 한 40%가 넘거든요. 비정규직 일인들 늘 근로불안,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이분들한테 또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임금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일용직과 관련돼서 문제인데 물론 청년만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인근 근로자 한 1,950만 명 된다 하거든요. 네. 이 중에서 무려 12%가 100만 원 이하입니다. 한 35% 정도가 100만에서 200만 원 구간이에요. 네. 이런 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에 구역 스크린 네. 그거 사건 네. 그 청년에 보듯이 도저히 160만 원, 170만 원 그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학교 졸업해도 네. 이 160만 원, 170만 원, 150만 원대 받아서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결혼을 준비하고 또 애를 낳고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 이런 문제, 저임금 문제 또 그분들이 또 청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취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네. 실제로 뭐 2014년 통계지만 신혼부부가 함께 수입을 잡아도 물론 유증자 같은 거를 가만히 안 하면 평균 서울의 전세를 얻을 때 28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어요. 28.5년이요. 이런 높은 주거 비용의 문제가 우리 청년의 또 커다란 고통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문제, 청년 실업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비정규직 이런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높은 주거 비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있고 문재인 이에 대한 세세한 공약이 나와 있는 거죠.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이제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그 시장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될 거를 왜 공공이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일부 비판도 있고 네. 이런 게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새 정부가 하는 게 이제 자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그 복지 국가가 OECD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국가와 공공의 역할 거기에서 일자리 부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좀 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작은 정부를 그 신드롬 비슷한 이상은 네.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 정부가 작은 정부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지만 지방 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작은 정부여야 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부양을 우리가 얘기하고 할 때 거기에는 공적 책임, 공공 책임성이 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민간의 시장에서의 조달하는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구입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계되고 하다 보니 공공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방기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고령 사회인 일본의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가 얼마냐? 주민수 대비 지방의 경우에 5%까지 갑니다. 네. 왜? 노인은 제가 케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공공 일자리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의 때의 사회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노인 장기 요양이나 이런 것에서 소위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아주 저급의 비정규 낮은 수준의 일자리만 양산을 하다 보니 실제로 그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종사자의 삶에 관한 문제 소위 노동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상한 사회가 좀 괴물 같은 사회가 되어가는 그런 네. 부분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지난 10년 이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자유롭지 않았던 일정 부분 원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은 청년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현재 OECD 국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들이 청년들이
공공 부분 그런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제대로 취업해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삶을 설계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나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그 점차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사실 청년들 미래와 꿈이 있는 사회가 그 사회가 희망적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청년들께서는 지금 사실 희망과 꿈이 없는 세대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청년들을 상대로 국민들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요. JTBC가 2015년 9월달 조사한 건데요. 2040 세대한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민 가러 이사 가느냐 물어봤는데요. 어느 정도 비율이 이민 가고 싶겠다고 희망했겠어요? 무려 88%입니다. 물론 국민 전체도 77%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청년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3포 시대다. 네. 예를 들어서 연애도 포기,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거기다 5포 시대라는 거든. 대인관계도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주택도 포기해요. 그 5포 시대. 나중에 7포 시대거든요. 희망과 꿈을 포기한다. 7포 시대라입니다. 더 이상 포기가 다 포기했다. M포 시대라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M포 시대를 넘어서 청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식민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라든가 서남아시아 그 어려운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대한민국 청년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표현해요.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가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좀 공약을 보충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청년 일자리 이건 심각하거든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뭐 취업 원서를 50번, 100번 쓰고 막 2, 3년 기다려보면요. 본인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이 신정부가 문재인 가장 먼저 역점으로 나설 것이다. 추경도 아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굉장한 부분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게 뭐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24에서 38세 분들이 그 구직 활동할 때 청년 고용 촉진 수당도 우리가 한 30만 원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청년을 갖다가 취업 시작할 때 인센티브 줘서 그가 뭐 몇 대 1로 해서 우리가 정부 재정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단순히 인천공항 공사로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뒤에서 SK 브로드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정규직 1,60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비정규직 한 5,100명을 갖다가 정규직 전환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OK저축은행이라든가 네. 신한은행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여파가 있을 거고 CJ그룹에서도 그런 계획을 발표해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 일용직 문제를 해소한다는데 이런 비정규직, 일용직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청년들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 또 이제는 말씀대로 저임금 문제.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지만 네.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몇 명만 있는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저임금이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문제도 물론 이 자영업이라든가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모든 게 그분들 부담하라 했을 때는 그런 폐단도 굉장히 커요. 네. 그런 폐단도 우리가 해소하면서 우리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이제 청년 주거 문제, 또 청년 또 신혼부부 같은 그 맥락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주택 보급률이 105%, 106%이지만 자가 보유율은 우리가 54%밖에 안 됩니다. 자가 보유율은요. 실제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한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두 채, 세 채, 네 채, 뭐 심지어 뭐 10채 이런 경우 많고요. 또 예전에 그 강남 상구 주택 거래량을 보면요. 네.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거래량이 60%입니다. 1가구 1주택이 거래된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죠. 그런 면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역점을 둬서 대체로 어떤 쉐어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그 대학가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이런 해서 1년에 한 30만 정도 30만 실을 갖다가 제공했다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착수해서 네. 반드시 지켜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보여줄 복지 공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는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 진짜 나눴습니다. 마지막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 변호사님 먼저.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 현재의 공약들, 그 사회복지 공약들 이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서 그 일반 세입세실 예산으로서 복지 예산은 기금을 빼고는 46조입니다. 거기서 3대 사업인 기초보장, 그 보육, 그 다음에 기초연금 요 세 개가 중앙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조에서 26조 되는 거거든요. 26조 정도 되고 지방비까지 하면 33, 4조 정도 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얼망졸망하게 이제 해오는 거거든요, 살림을. 근데 그 현재의 그 재정을 가지고는 그 현재 공약에 그 시급한 순위를 하더라도 아마도 복지 관련된 예산이 10조 이상이 그러니까 당장 차년도만 기준으로 해도 10조 이상이 이제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지출 구조를 변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할 만큼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시민사회 쪽에서도 쥐어짜 보려고 했던 쥐어짜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개발 예산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더 가져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일정 부분 증세에 관한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만 분절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정책, 분배의 정책과 같이 반드시 같이 같은 선상에서 연계해서 다뤄서 재정 소요 부분은 수요 부분, 공공 재정을 부자로 만드는 게 일단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70년대 말 이후에 현재까지를 그때 공공의 재정 전 GDP 차지하는 비중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디가 주로 부담 능력이 있느냐? 대기업 자본, 그러니까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유보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가계로 귀속되는 부분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귀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제 정리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선순환시켜 가지고 그게 중소기업으로 내려오고 그 부분이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정상화시켜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그 부분. 그래서 세금으로 징수 다시 환수해가지고 공공 재정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 복지 부분을 같이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복지는 낭비적 요소가 아니다. 우리가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가 꼭 필요하다는 게 어떤 기본 인식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대한민국 1인당 GDP가 그 16년 말 추계지만 27,500불 정도 되거든요. 대략 우리 돈으로 따지면 3,20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3인 가족 따지면은 한 9,600만 원 정도가 해야 가구당 소득이 평균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1인당 GDP가 27,500불 정도, 총 GDP가 세계 11위권이라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저한도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이건 국가적 범죄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든가 또 지금 수술을 받고 충분히 의료를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든가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네. 또 아니면 가게가 파탄지게 한다 이런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진다든가 또 폐지 집는 놈이 100만이 드는 문제라든가 이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서 대한민국 헬조선이라는 거 이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희망과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적 요인이 종합해 갖고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위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지제도가 전반적이고 촘촘하게 잘해서 생산적 복지로 이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모든 5,100만 국민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하나의 그 국가적 정부의 목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국민의 동의를 부단히 구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꼭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이야기 나눠졌던 부분들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복지 공약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과 그다음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찬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슈이 수다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